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28년여 만에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형제복지원에서 87년 폐쇄되는 당일날까지 제가 형제복지원에 있었으나 그때 당시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누나는 그 당시 형제복지원 안에서 이미 정신이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 우리한테는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지만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습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 이근동 변호사는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을 하게 됐을 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의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닌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 특정 사건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행위가 문제되는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나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 면피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관의 강제 수용 조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내무부 훈령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민형사상으로 갈 경우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그 책임이 전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특별법 제정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세월호 특별법 보셨죠? 네, 그게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특별법 자체가. 그러나 그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진술 부족, 미비한 불황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날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당시 도시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던 내무부 훈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해당 훈령을 적극 지시한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사회 및 도시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랄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복지법의 하위 어떤 훈령이나 법령이라기보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에 준하는 형태의 강경규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과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인권유린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들이 어린 나이에 많은 분들이 갔고 또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폭력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조력을 해서 진상규명을 전체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진상규명을 돕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유일한 소망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오는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동성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영화인 김조광수, 김승환 씨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2013년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올리며 큰 화제를 낳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냈지만 구청은 혼인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을 마친 두 사람은 기자회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혐오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웃어야 됩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단순히 이렇게 두 사람 간의 성애적 관계만이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관계이고 서로 결국 헌신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역시 미래까지 그런 관계를 꼼꼼히 꿈꾸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이미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지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립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2일인데요. 올해부터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시험 편의를 위해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 제공, 시험 시간은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시력 수험생에게는 확대 독서기 사용을 권장하고 원하는 경우 확대 및 축소 문제지를 배부하며 뇌병변 수험생과 동일하게 시험 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합니다. 청각장애 수험생 중 지필 검사자의 듣기 평가는 필답 시험으로 대체하고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합니다. 한국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박할린 씨와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 경기 응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7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남자 컴파운드 단체전 결승전을 관람했습니다. 장애인 양궁은 지난 2014년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효자 종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경기 관람이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들의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기획 연수 프로그램인 2015 장애인단체 활동가 연수 교류 사업의 참가자들이 지난 6일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연수 프로그램인 장애인단체 활동가 연수교류 사업 참가자들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영국 현지에서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서비스 현금 지급과 개인 예산 제도를 연수하게 됩니다. 그 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저술한 그 저자, 원저자와 만나서 그 철학을 직접 듣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부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그 장애인 중심에 놓고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그 돌아가는 실태도 좀 보고, 그다음에 영국의 여타의 다른 복지 제도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아울러 재단은 해외 연수에 앞서 국내에서 출국 전날까지 사전 교육과 국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서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졌고 국내 장애인 복지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로 발달장애인이 자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제도가 한국에 도입이 되면 발달장애인이 옹호를 한다던가 당사자 자기옹호, 항상 대리옹호를 받던 분들이 자기옹호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고 올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일단 영국의 개인이 단 제도를 공부하러 가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한 몇 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부분이라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것 같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오는 13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며 재단은 다음 달 14일 이번 연수와 관련해 결과 보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에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개편 방안에 담긴 보육교사 국가시험 실시안에 대해 전국의 보육, 아동 관련 학과 교수 협의회 등을 포함한 보육학계는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년 동안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월과 8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관계자는 여름철 야외 활동이 늘고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등 피부염 원인 물질과 피부와의 접촉이 늘기 때문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잠실 창작 스튜디오가 장애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원예 힐링 프로그램 뿌띠 플로리아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강좌는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를 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복제TV 부산방송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약초 주말농장 임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임대 분양되는 약초 주말농장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해운자연농원에 설치됐으며 총 35만 평 중 1차로 밭 6,500평과 2차로 임야 10,000평의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약초를 재배하고 재배된 약초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양주 YMCA가 지난 4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곽의수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법인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생명, 평화의 시장 양주 YMCA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양주 YMCA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더 이상의 불통과 아픔, 가난과 차별이 없는 사랑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도가 한스타일 월드 영상 관광 레저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강원도, 고성군, 주식회사 해나루와 대한불교 조계종 화암사 등 4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이번 사업에 사용될 부지 중 일부는 1991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난 뒤 20여 년간 방치됐던 곳으로 총 508억 원을 들여 한옥 펜션과 호텔, 문화공간 등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최고 화두는 뭐니 해도 일자리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세일센터 경력단절 여성들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일자리 이야기, 그중에서도 가사일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청주 소재 모 무역회사에 다니는 민혜지 씨는 결혼 전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딸을 낳아 기르면서 이손을 놓은 지 15년쯤 흘렀을 때 재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인근에 있는 세일센터에서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곳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 직업교육을 받았고 현재는 근무하는 무역회사에서 통역 관련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일센터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집안일에 몰두하던 주부가 새롭게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일일 텐데요.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에서부터 적성검사를 거쳐 희망 직종을 선정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일까지 꼼꼼하게 도와주니 이보다 더한 맞춤 사업이 없다고 하여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한두 분씩 이 사업의 수혜자가 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은 분들이 세일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사업 초창기에만 해도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알리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백화점 앞마당에 부스를 설치해 알리기도 하고 버스터미널이나 공항 전광판에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대형 포털에 배너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열정적 노력과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급 구조의 변화가 결합하여 이 사업은 거듭거듭 전진하여 왔습니다. 2009년 처음 전국 72개소 센터 187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시작하여 올해 147개 센터 651개 직업훈련 과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횟수로 7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까지 총 인원 약 5만여 명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마다 약 10만여 건 이상의 취업 연계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한 이 사업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 사업장들의 일자리 변화를 체크해서 보다 유연하게 양성 과정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 과정을 꾸준히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폴리텍 대학 또는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소들과 연계하여 지금보다 고급 훈련 과정도 많이 개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기를 맞이하여 청년이나 고령층 노동력까지 다 소진하고 나면 믿을 때는 여성 노동력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한 아버지의 SNS인데요. 온통 사진 속 예쁜 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해맑게 웃음 짓는 아기. 한 가지 특이한 점 찾으셨나요? 아기의 눈에 붙어 있는 안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아기는 시력 회복을 위해 4살이 될 때까지 매일 2시간씩 안대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 느껴지시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안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안대와 같은 사랑을 주셨을 부모님께 오늘은 감사의 인사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